아메이사 파는 서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8월의 그 추천 도서는요, 바로 돈의 속성입니다. 이 책은 제가 7월 초쯤에 그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책 제목이 돈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너무 호기심을 이렇게 확 일으키더라고요. 돈의 속성? 돈의 속성이 뭐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책 제목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이 책을 구매했다가 바로 읽지는 못했고요. 이러저러 바쁜 일정 때문에 계속 미뤄두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가 돼서야 겨우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정말 너무 후회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좀 더 이 책을 빨리 읽지 못했을까? 진짜 너무 막 한스러운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그 후회가 많이 됐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그 김승호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런 책을 쓴 김승호 씨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강의나 강연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분이 만든 영상 같은 거는 조회수도 굉장했고, 이미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책도 또 쓰셔서 내셨고요. 이분이 쓰신 책들을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이름들이 다 낯이 익었는데 그 단 한 권도 이분이 쓰신 책을 그 많은 책들을 내는 중에도 제가 단 한 권도 안 읽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그 김밥 파는 시오는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집을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목이 김밥 파는 시오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밥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별로 뭐야 그러면서 그냥 별로 관심이 없이 뭔 책인데 저렇게 계속 이렇게 어, 그 많이 사람들한테 읽힐까? 뭐 그냥 그런 정도로만 조금 더 그냥 들쳐라도 볼 걸. 그랬으면 제가 분명히 샀을 텐데 너무 후회가 많이 됐어요. 제가 좀 더 빨리 김승호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 그리고 이 책 사놓고 빨리 안 읽은 거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빨리 주문하셔서 빨리 읽어보세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읽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게 재산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제가 미리 장담 드리고요. 이 책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님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김승호는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스노우폭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 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분의 비즈니스 이력을 좀 살펴볼게요. 1987년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선물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하다 2005년 식당 체인을 6억 원의 분납 조건으로 인수한 후 2008년 100개 매장을 돌파하고 미 전역에 천여 개의 매장으로 확장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와 김밥 파는 시오,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며 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스노우폭스 도시락 매장과 스노우폭스 플라워 매장이 서울 강남 중심으로 20여 개가 있다. 네, 이상 그 김송호님의 간단한 이력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려 봤는데요. 김송호님은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저 밑바닥에서부터 스스로 그 읽어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 본인이 다 겪은 일이에요. 다 겪은 일이고, 그리고 정말 고뇌하고 고뇌하면서 자기만의 그 철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의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부자학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
또는 무슨 성공학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을 받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 심오한 동양 철학서 한 권을 읽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자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네 가지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네 가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일단 그 부자로서 이렇게 그 부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한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네 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돈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사람한테 돈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네 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 아침에 눈 뜨면 기지개부터 이렇게 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눈 뜨고 났을 때 이부자리부터 먼저 자기 친구를 잘 정리하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리하냐면 저희가 왜 호텔에 갔을 때 정말 친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불을 그 친구를 그 정도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 정돈을 잘 해놓으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침 공복에 반드시 물 한 잔을 마시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는 시간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정한 시간에 잠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잠자는 거는 일정한 시간에 못 자더라도요,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래요. 이런 사람한테는 돈이 한번 들어오면요, 절대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근거와 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드러났거든요. 그게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고개가 절로 끄덕이고, 야, 정말 이러면은 정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받게 돼요. 그게 이론적으로 다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 책은 참 많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도 주고 교훈도 주고 정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솔직히 이 책 가격이 16,500원이에요. 그런데 읽으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뭐 워렌 버핏하고 뭐 점심 한번 먹으려면 몇십억이 있어야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그분의 그 성공,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단돈 16,500원에 진짜 너무나 소중한 이분의 성공 노하우, 그리고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를 진짜 16,500원에 저희가 다 정말 다 받는 느낌이에요.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좀 황송하고 숭고한 느낌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그 먼저 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서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 각성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돈에 대해서 방치하고 무시하면 돈도 우리를 방치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평생 그 노동의 굴레, 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노예 상태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든가, 또는 뭐 돈이 없어서 뭐 공부를 할 수가 없다든가, 또는 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뭐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고, 뭐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돕질 못하고, 또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늙어서도 일을 해야만 하고, 또 남한테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되고 빚을 져야 되고, 뭐 이런 상태들이 바로 돈의 노예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벌써 이제 저희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 비율이 벌써 50%가 넘고 있고요.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고요. 그 중에서 자살하는 인구 중에 3분의 1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할 것, 돈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빨리 잘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도울 수 있고, 또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장 평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장 돈의 평범한 가치인데 이 평범한 가치를 지키는 게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게요.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나이 50 정도 넘어보면 다 알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그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켜내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평범한 방식으로는 저희가 절대 돈으로 풍족해질 수 없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본인은 이제 지금은 뭐 미국과 한국에서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가난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부의 최상위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돈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자세하게 경험해 볼 기회들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김수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려면 4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돈을 쓰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이 다 중요하대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능력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보면요. 돈을 많이 버는데요. 주변에 그지된 사람들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거나 유지하는 능력을 갖지 못해서, 또는 굉장히 부자인데 돈을 잘 쓰질 못해서 정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정말 주변에 많은 그 적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는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능력을 다 갖춰야 되고요. 이 하나하나의 능력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되게 감동적이죠.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지만 저는 특히 이 4번 돈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감동하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저자가 자기 경험으로요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책을 통해서 꼭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공부를 좀 해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오늘 돈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돈의 5가지 속성이 있대요. 그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 돈은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 다른 말로 뭐죠? 돈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돈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와 돈의 에너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우리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돈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 옆에 붙어 있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요 패가망신이라는 보복을 퍼붓기도 한대요. 그리고 돈을 쓰는데 술집이나 도박장 이런 데서 돈을 쓰면요 돈도 비참해진대요. 그래서 비참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을 나가죠. 그래서 똑같이 돈도 우리한테 등을 돌려버린대요. 그리고 작은 돈은 어린아이고요, 큰 돈은 어른이래요. 그래서 그 작은 돈인 어린아이를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요 그 작은 돈의 그 엄마인 큰 돈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작은 돈을 귀히 여겨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모른대요. 작은 돈으로 부자 되는 거고요, 큰 돈으로 망하는 거래요. 근데 그걸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시려면 아주 작은 돈이라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작은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알고 있지만 절대 투자하지 않는 영역이 있대요. 왜냐하면 돈이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생명이 사라져야 돈을 버는 영역이래요. 예를 들면 무기 사업이라든가 전쟁과 관련된 산업, 또는 뭐 무슨 총기 사업, 무슨 마약, 뭐 술, 담배 이런 쪽에 자기 투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누군가가 불행해져야지 그 이익을 얻는 사업에도 투자하지 않는데요. 무슨 뭐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다 필요한 일이래요. 필요한 일이지만 자기는 투자하지 않는데요. 그냥 자긴 투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누군가의 슬픔이 깃들어져 있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무슨 전당포 사업이라든가 또는 무슨 추심 업무하고 이런 거는 자기 투자하지 않는데요. 돈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울한 에너지로 돈을 벌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부자지만요, 굉장히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자가 됐지만 자기 부인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도 다 잘 됐고요. 그리고 가족들, 형제지간의 관계들도 다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가 됐지만 정말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족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돈을 인격체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서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행복한 부자가 됐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돈의 속성은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1000mm가 봄에 어느 하루에 500mm가 왕창 내리고요, 가을에 어느 하루에 500mm가 왕창 내렸어요.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듯이요, 차라리 그냥 작지만 매일 10mm씩 꾸준하게 내리면요, 결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의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사람이 살고요. 그리고 음식도 일정량을 꾸준하게 먹어야 사람이 살지, 잔뜩 먹고 계속 굶을,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똑같대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경제가 윤택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왜 어느 한철에 막 시즌 장사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철에 계곡 같은 거 막아갖고 막 하루에 막 매출 1000만 원씩 올리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시려고 한다면 매일 그냥 수십만 원 정도 버는 국밥집을 부러워하라고 그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통계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높았을 때 설문조사 결과 그 빈도가 높은 게요, 한 50억 정도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대요. 그게 한 28%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전체 자산이 한 80억 이상 정도 되는 사람 중에 불과 20%만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8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억의 부자를 보면요, 자기는 그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융자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빚이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우리나라 그 한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42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 한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 542만 원이 비근로소득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근로소득이죠. 저희가 왜 지난번에 더 리치에서 배웠죠. 자산소득.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득을 비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근로소득이 542만 원 이상이 나오면 부자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남에서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연봉이 만약에 수억이 되더라도요, 어, 융자가 껴있고, 그 집에 융자가 껴있고, 본인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바로 뭐냐면, 한국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의 비근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반론을 펼쳐요.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삶의 가치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추억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자는 거기에 굉장한 반론을 펴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뭐가 삶의 가치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의 노예 상태에 저희가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삶의 가치냐는 거죠. 그게 정확한 기준이 뭐냐, 그걸 이제 저자는 질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음의 가난이야 저희가 독서나 또는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채울 수가 있대요. 근데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선한 의지들도 다 앗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삶의 자존감마저도 다 뺏기게 된다는 거죠. 다 그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경험해 봤거든요. 사람이 정말 극단적으로 가난해지면 어, 자기의 가장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감 있죠. 그 자존감이요, 다 무너져요. 그걸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도 그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건요, 곧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게 없어져요. 사람이 너무 가난해지면.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도 없고요. 그게 바로 가난의 가장 큰 그 죄악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안 되는 거고요. 부자는 누가 되냐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고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전하게 되고요. 실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 자기가 부자가 될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천만장자라든가 억만장자 같은 경우는요, 아무나 되지 못한다는 것도 저자가 인정을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주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맞아야 되고, 또 엄청 운도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런 천만장자, 백만장자 그런 억만장자 말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 정도는요, 누구나 될 수 있대요. 근데 이 얘기는 저희가 왜 예전에 했던 그 이서윤 씨의 오래된 비밀에서도 이서윤 씨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그 수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운명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그 어떤 누구도 가난하게 살라고 태어난 운명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최소한 20억에서 30억대 이상의 부는 다 누릴 수 있게끔 누구나 그렇게 태어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운을 다 써먹지 못한다고 이소윤 씨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왜 그 같이 한번 책 공부했었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누구나 노력으로 백만장자까지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한 것이듯이 자기가 부자가 돼 보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대요, 부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믿으시고 부자가 되기를 선택하라고 이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돈에도요, 성품이 있대요. 돈에 다 각기 다른 성품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생해서 번 돈은 힘이 있대요. 같은 액수라도 내가 고생해서 벌었냐, 쉽게 벌었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대요. 돈의 무게가 다르대요. 그래서 쉽게 번 돈은 가볍기 때문에요, 또 쉽게 나간대요. 그게 바로 돈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수입의 발생 근원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냐에 따라서 돈의 품성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사라든가 변호사, 또 뭐 인기 연예인들, 뭐 인기 운동선수들, 뭐 인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선망의 직업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수입의 그 속성이요, 그 양질의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일을 딱 그만둔과 동시에 소득이 딱 끊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냐는 어떤 특정인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한 조직이 구성돼야지 그런 소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유명한 셰프에 의해서 운영되는 레스토랑의 그 수입보다 그 누구나 어떤 레시피에 따라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파는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가 만약에 1억 원을 벌어요, 1년에. 그러면 자기 소득을 1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오피스텔을 사서 그 오피스텔에서 매달 5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면 그 50만 원이 그 사람의 진짜 수입이고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노동이 투여되지 않고 생긴 고정적인 소득을, 그걸 진짜 자기 수입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돈의 속성은 돈의 중력성인데요. 저희가 왜 중력 그러면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가 어렵지만 돈을 모아서 돈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모으기가 쉬워지는 게 바로 돈의 중력성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만약에 10억을 모으기로 어, 이제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월급을 만약에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월 소득이 300인데 그 10억을 모으려면 그 300만 원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나오는 3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몇 년 걸리냐면 27년이 걸려요. 말도 안 되죠.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어떻게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요. 그러니까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50%는 쓰고 50%는 저축을 한다고 아마 가정을 해서 10억을 모으려고 하면요, 50년도 넘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10억을 절대 못 모으겠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돈의 중력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돈을 10억을 모으려면 일단 얼마가 필요하냐면 1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을 모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만약에 그 1,000만 원을 모을 때까지의 그 노력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000만 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다시 1,000만 원을 모을 때는 처음에 내가 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100의 노력을 했다면 그 다음에 모으는 1,000만 원의 노력은 그 100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00보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1,000만 원은 저 혼자 모았지만 그 다음 1,000만 원 모을 때는요, 내가 모아놓은 1,000만 원이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걔가 이자를 만들어내고 또는 투자 형태로 들어가서 나랑 같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법칙은 1, 2, 3, 4 이렇게 양의 정수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1, 2, 4, 8, 16 이런 식으로 배수로 증가한다는 거죠.
중력성 때문에. 그래서 작은 돈을 먼저 모으고 그 작은 돈을 굴려 나가게 되면 점점 돈을 모으는 게 쉬워진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돈의 속성.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다. 저희 공금이라든가 회비, 세금, 친구, 부모, 돈 다 남의 돈이죠. 그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밥을 산대요. 자기 돈 아니라고 비싼 거 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식을 하러 갔는데, 자기 돈 아니니까 막 비싼 술 시키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니까 막 낭비하시는 분들 있고요. 근데 그 태도가 곧 자기 돈을 대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왜 그런 말 있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야 되고,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고. 돈도 똑같다는 거죠. 자기 돈을 존중받고 싶으면요,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자의 이 말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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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하거든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공감해요. 너무너무 공감하는데, 정말 저희 남의 돈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남의 돈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남의 돈 아까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곧 자기 돈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태도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대요. 그게 저자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저자는 지금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고 있는 일이 있대요. 그건 바로 책 읽기라고 하는데요. 자기 서재에는 이미 수천 권의 책이 있대요. 그러나 요즘도 매달 한 20여 권의 책을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셔서 부자가 됐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책을 읽어서 부자가 된 건 아니래요. 단지 자기는 책을 읽음으로써 어느 순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대요. 세상이 주는 주입식의 정보에 그냥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그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된 그 사람이 된 그 경험이 자기를 부자의 길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을 그냥 한번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책에 대해서 또 사색하고 생각해보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그 도전은 뭐냐면 저의 소망을 매일 100번씩 100일 쓰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7일이 지났네요. 벌써 7번을 썼는데요. 그거는 이 책에서 저자가 자기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 방법을 소개했더라고요.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자기는 매일 100번씩 100일을 쓴대요. 100일 동안 그 자기의 소망을 쓴대요. 어떤 경우는 그 도전을 해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중간에 포기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중간에 포기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자기가 진짜 원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번 쓰기를 100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소망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있는 소망 하나를 꺼집어내서 그 질문을 매일 아침 던지는 거거든요. 정말 원하는 거냐고, 네가 진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냐고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100일의 도전,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100일의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정말 풀지 못한 숙제, 정말 간절한 그 소망 하나가 있다면 한번 그 도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질문해 보는 거죠. 뭐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는 그 도전 한번 해보길 권하면서 오늘 제 영상 마칠까 해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